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2편 기울어가는 해동성국. 극본 이상락, 연출 이미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서기 897년 당나라 조정에서 조회를 할 때 발해왕자 대봉해가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발해와 신라 사이에 석차 쟁장 사건, 즉 윗자리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소개한 적 있죠. 당나라 왕 소종이 기존의 관례대로 신라를 윗자리에 앉게 하자 최치원이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바로 불어 북국 거상표였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소종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발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지가 발해사를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 신라보다 발해의 국력이 더 강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구를 세우자 우리 신라에 와서 인접을 청하기에 그 휴장 대조영에게 비로소 제5품 벼슬인 대하찬을 주었고, 그 뒤 선천 2년에 이르러서야 당나라 조정의 총명을 받아 발해 군왕으로 봉해졌나이다. 근래 그들이 차츰 황제 폐하의 은혜를 입게 되자 갑자기 우리 신라와 대등한 교제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발해 대조영이 건국 초기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애교 교섭을 한다는 사실 역시 최치원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치원은 이 밖에도 당나라에 3통의 편지를 더 보냈는데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사실 역시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실려있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듣건대 동쪽 나라 밖에 3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변한은 백제가 되고 진한은 신라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유민들이 모여 북쪽으로 태백산 아래에 은거하여 나라 이름을 발해라 하였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의 태사시중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였습니다. 발해가 마한을 이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두산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것, 최치원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치원의 사불어 북국 거상표는 발해 건국과 관련된 족속이라든지 고구려와 말갈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신당서, 구당서보다도 사료적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치원의 이 기록 자체는 발해가 존속하고 있던 시기에 남쪽 신라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당서, 구당서가 2차적인 사료라고 한다면 최치원의 이 기록은 1차적인 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는 이런저런 사료들을 참고해서 이후에 쓰여진 것이지만 최치원의 편지들은 발해 당대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료 가치가 더 크다. 고구려연구재단 임상선 연구위원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보았다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난관세음보살. 서기 839년 음력 8월 13일 당나라에 가서 불법을 구하려고 순례를 하던 일본 승려 앤린이 산동반도의 적산포에 있는 한 사원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사원에서 대단한 잔치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예, 스님. 해마다 8월 이때가 되면 이 지방에 사는 신라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어울리지요. 근데 어째서 신라 사람들만 나와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까? 신라가 발해와 싸워서 크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신라인들은 해마다 이날만 되면
여기 몰려와서 잔치를 여는 것이지요.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승려 앤린이 쓴 입당구법 순례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에서 수제비와 떡 등을 장만하고 명절을 보냈다. 이 명절은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오직 신라에만 있다. 노승들이 말한 바로는 신라가 옛날 발해와 전쟁을 할 때 이날 크게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날을 명절로 정하고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추고 즐기던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와 끊이지 않았다. 이 기록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추석 명절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발해와 전쟁다운 전쟁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발해를 크게 물릴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라 사람들은 왜 8월 13일 그날이 발해를 물리쳐 이긴 전승 기념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발해는 고구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신라 사람들은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물리친 날을 기념해서 잔치를 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사실과 부합한다는 얘기죠. 신라인들이 고구려와 발해를 함께 발해라고 불렀을 만큼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누구냐? 발해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들고 찾아온 발해국 사신 배정이다. 서기 882년 발해 사신 배정이 104명의 인원을 이끌고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 육국사에 실려있는 발해 사신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들 사절단이 일본에서 받은 영접 절차와 국서의 내용들은 이전에 소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산성, 근강, 월전, 가하 등으로 하여금 관사와 도로, 다리 등을 수리하고 길가에 방치된 주검을 묻어서 발해 사신들이 궁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술과 고기, 생선, 조류 등의 물품을 보내 발해 사신을 위로하고 향연을 베풀게 하였다. 그러니까 발해의 사절단이 해안에 위치한 능둥국에 도착해서 궁궐이 있는 수도까지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방 관리들에게 도로를 수리하도록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왕은 사신이 드나드는 능둥국의 수령에게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발해 사신이 해안에 도착할 때 반드시 돌아갈 배를 지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산에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벌채하거나 번잡하게 하면 배 만들 제목을 구하기 어려울까 염려되는구나. 발해 사신들이 배를 짓는 데 쓸 큰 나무는 배하도록 하라. 발해 사절단에 대한 일본 조정의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사절단으로 찾아간 배정 일행은 비교적 환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촌원이라는 정원에는 옛날에 방목한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이 오늘 흰 새끼를 낳았느니라. 멀리서 사신이 왔는데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짐은 심히 기쁘도다. 이때가 서기 883년이었습니다. 자, 이제 발해의 멸망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당나라로부터 동방의 융성한 나라, 즉 해동성국이라는 찬탄을 받을 만큼 강대한 국력을 자랑했던 발해가 어떻게 해서 국력에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멸망 원인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해의 통치체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 분화주를 설치해서 수령들이 자치를 했는데 그 수령제라는 것이 발해 왕권의 약화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발해의 지배 세력 사이에 극심한 내분이 있었고
발해가 망하기 전에 당나라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이 당나라 중심의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발해도 망하게 된 것이죠. 만일 당나라가 확실하게 질서를 잡고 있었다면 거란이 감히 발해를 침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발해가 전쟁에 진 것은요, 성 중심의 방어 체제를 잘 운용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고구려의 경우 산성 방어 체제를 활용해서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대군도 능히 무찌를 수 있었는데 발해는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발해 멸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발해는 왜 망했을까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발해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우선 당시 신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고구려연구재단 윤재훈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왕위 계승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김씨 왕통과 박씨 왕통이 서로 이제 엇갈리게 계승이 되면서 왕의 정치적 권위가 상실됐고 이에 편승하여서 자연재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성령 때부터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각 지역의 호족 세력의 대두로 이어져서 이제 후삼국 시대로 계기적으로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당연히 이제 후삼국 이전보다 세력이 훨씬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면 모든 면에서 이제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신라의 형편은 그러했고 한반도 북부와 서남 쪽에서는 또 누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을까요? 후고였던 궁예가 태봉이라고 이제 국호를 고쳐 달면서 철원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왕건과 그 일부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918년에 고려로 이제 나라 이름을 간판을 바꿔 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이제 예전에 삼국시대 때 백제가 있던 지역에 이제 견훤이 백제를 잇는다. 그래서 후백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92년에 건국이 됐는데 고려가 건국하기 이전, 그러니까 918년 이전까지는 이제 왕건이 궁예의 휘하 장소로서 선안한 일대,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왕건과 대립을 했고, 한반도의 세력 판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당나라 멸망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북방의 거란이 발해로 밀고 들어왔고 결국 발해가 멸망하고 말았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해 멸망 직전의 동아시아 정세를 좀 더 찬찬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발해의 마지막 임금인 대인선이 제위했던 시기가 10세기 초반, 그러니까 서기 900년부터 926년 사이인데 신라의 시대를 구분할 때 신라 하대라고 얘기합니다. 신라 원성왕부터 그 시기에 해당되는데 신라 조정에서는 극심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명지대 김위현 명예교수의 설명입니다. 왕족 간에 서로 불화와 그다음에 시기와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 거 하면은 원성 왕대만 보더라도 이제 그 한제, 그다음에 황제 이런 것이 겹쳐져서 먹고 살 길이 어떻습니까? 이제 도덕이 창궐하고, 그다음에 또 흥강왕 때 내려오게 되면은 서쪽 주군, 그러니까 지금 이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쪽이죠. 거기에 이제 기근과 또 이제 그 아까 말씀 전염병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도적이 들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왕 정부에서 그 토벌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제 흥덕왕 때도 역시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면은 지금 절강지방에 건너가지고 구걸을 해요. 실제로 800년대 후반부터의 일본 사설을 들춰보면 일본에 와서 노략질을 한 신라인들을 적발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왕은 남몰래 미남 2-3명을 끌어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아울러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국정을 맡겼다. 아첨을 일삼아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이들이 제멋대로 굴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나돌며 기강이 무너졌다. 물론 진성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를 음란하다고 표현한 것은 역사를 기록한 남성들의 행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지러워진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진성왕 3년, 나라 안에 여러 주와 군들이 곡물과 부세를 보내오지 않아 창고가 비고 나라 재정이 궁핍하였다. 왕이 사신들을 보내 독촉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도처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런 형편임에도 왕가에서는 사절유택이라 하여 계절마다 옮겨다니며 살 수 있는 호와 별장을 따로 두고 지낼 정도였으니 민심 이반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을 비롯한 유학생 출신 선비들이 나섰으나 정사에 반영되지 않자 아예 손을 떼고 은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을 다스리는 성주들이 중앙정부의 명을 듣지 않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여 별도의 세력으로 독립해버립니다. 892년에 이 진성유황 때 그리고 완산주의 그 건헌이 후백제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1년에 그 효공왕 5년인데요. 이때 이제 그 궁예가 마진국이라 그래서 지금 그 송악 지방을 정부하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죠. 그게 이제 이른바 마진, 나중에 태봉거입니다만은 처음에는 후고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효공왕이 이미 섰을 때 늦었어요. 왜 그러고 보면은 진성유황 때 이미 다 그냥 흩어놓은 건데 그 효공왕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즉위하면서 제수도 사면하고 그 다음에 무무백관의 관직도 올려주고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 일컬었는데 남국 신라의 정세가 이처럼 어지럽게 분화해서 이제 겨우 경주지방에 안주하는 초라한 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나라 쪽 사정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황제 폐하의 친령이시다. 절도사들은 폐하의 명을 받들도록 하라. 우리한테는 황제는 없다. 자, 양귀비와 탐관 오리들에 둘러싸여 정사를 어지럽히는 저 황제의 수하들을 모조리 물리쳐라.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에 빠져 돌보지 않았고 지난번 이정기의 제나라 얘기를 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지방 번진들의 절도사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혼란상은 9세기 말까지 계속됩니다. 게다가 당대의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환관 세력까지 들고 일어나 권력 다툼에 뛰어들게 됩니다. 한데 뭉쳐도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진데 절도사 세력과 환관 세력이 필사적인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니 중원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물론 당나라 왕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허수아비였고 당시 권력의 핵심 인물은 재상이었던 채윤과 선무절도사 주전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을 쥐고 이제 그 움직였는데 최윤이 이제 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유계수라는 사람이 또 이제 반란을 책동하기 위해 가지고 가짜 조서를 내려가지고 태자를 강복을 시키고 당나라 소종하고 그 하태우를 동궁에다 유폐를 시켜버려요. 완전히 막 국가기관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최윤하고 신책장군 손덕소라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종을 복위시키고 항우도 이제 복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계술통 20년을 또 죽여버려요. 그 한관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난 것 같았는데 아직 피를 부르는 칼부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황관 무리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탕해버립시다. 좋소이다. 힘을 합쳐서 환관 부대를 무찌르고 전하를 우리 손에 움켜쥐읍시다. 자, 가자! 그렇게 해서 채윤과 주전충은 환관소 힘을 합하는데 장군, 평산절도사 이무정이 황제 폐하를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무엇이라? 이 싸움은 우리가 하고 과실은 엉뚱한 놈이 따먹게 생겼구나.
일단 황제를 구해야겠다. 간다! 그렇게 해서 절도사 주전충과 재상 채윤이 당나라 소종을 구출합니다. 그 공로로 주전충은 황제로부터 양왕이라는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살육전이 끝났느냐고요? 김유연 교수의 설명을 더 들어보시죠. 그 최윤이 가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주전충이 너무 이 혈이 커져도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재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알아차리고 이번엔 최윤을 면직시켜버리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소종이 선거를 시켜놨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이 소종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종을 죽여버리고 소종의 아들 그 휘왕조라는 사람의 13살인데 그 등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걸 다 죽입니다. 예를 들면 태자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 아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핫태우도 말이 많으니까 저 죽여버려요. 주전충에 의해 소종이 목숨을 잃고 13살짜리 왕자를 황제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당나라 마지막 임금 애제입니다. 결국 그는 주전충에게 왕위를 선의한 것으로, 즉 왕위를 사양하고 에게 넘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찬탈당한 것입니다. 이제 짐은 나라 이름을 양이라 할 것이며 연호를 개평이라 할 것이니라. 도읍은 대량에 둘 것이다. 서기 1년이었습니다. 이제 중원에는 당나라가 망하고 양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으며 절도사였던 주전충이 양의 태조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53년 동안 양나라에서 당나라로, 거기서 다시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5대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가진 왕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훗날 역사학자들이 이전의 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뒤 후자를 붙여 후량, 후당, 후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당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바로 그 시기에 신라 역시 똑같은 혼란을 겪었으며 일본도 그랬고 발해 역시 내분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상선 연구위원은 이런 도미노 현상을 종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자신의 출신 성분을 미화하기 위해서 노자 이담을 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당나라 왕조에서 노자의 도교가 성했는데 발해 역시 멸망할 무렵에 도교가 성했다는 것입니다. 8세기 중엽이라든지 후반에 발해 사신이 당나라에 갔을 때 그 중에서도 그 발해 사신이 당나라에서 유명한 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인의 글을 요구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왜 요구하냐면은 발해 사람들은 서인의 글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서인의 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서인이라는 사람의 글 자체가 도가적인 내용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회의고 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발해 사회에서 9세기 후반에 도교가 상당히 유행한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어떻게 세력을 키워갈 수 있었는지를 탐색해 보기로 할까요? 거란은 동몽고를 중심으로 활약해온 전통적인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유목생활을 해왔는데 팔부대인이라고 해서 8개의 부를 대표하는 군장들이 3년씩 돌아가면서 추장을 맡아 다스리는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말기에과 당나라의 경계선이 지금의 북경 지역이었었는데 해마다 10월이 되면 당나라 조정에서는 그 경계선 일대에 불을 지르는 것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거란의 8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잠시 구경해 볼까요?
이제 10월달이 다가옵니다. 보나마나 당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축을 끌고 남쪽으로 내려갈 것에 대비해서 불을 지를 게 뻔한데 어디 뾰족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겨울이라 초원은 눈 속에 파묻힐 텐데 남쪽에다 이 불을 질러버리면 가축이 굶어 죽게 되고 우리 부족 사람들도 굶어 죽게 됩니다. 추장이 당나라 관리를 만나서 잘 타협을 해보세요. 당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해마다 불을 지르는데 지방의 자살을 만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불을 좀 덜 지르도록 뇌물이라도 갖다주고 협상을 해보세요. 이번에 협상을 잘 해내지 못하면은 3년 임기가 남았더라도 주장짜리 내놔야 할 것입니다. 양이든 말이든 소든 그 뇌물로 바칠 가축은 우리 팔부에서 얼마든지 마련해 줄 테니까 가서 잘 협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팔부의 대표 중에서 뽑힌 추장은 당나라를 비롯한 중원정부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든 무슨 수를 쓰든 되도록 불을 덜 지르게 만들어야 유능한 추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907년에 부족회의가 열렸는데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족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 8부족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주장을 해봤자 별로 달라질 게 없으니 팔부 부족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유능한 사람을 추장으로 데려다 앉혀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팔부 대표는 아니지만 야유라 보기를 데려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집안은 그저 조부 때부터 농사를 지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8개 부족을 대표하는 새로운 추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장에 추대된 야유라복이는 성을 축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낮에는 밖에 나가 농사를 짓게 하고 밤에는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했습니다. 농경과 유목을 병행하니 부족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했겠죠. 추장 노릇을 잘한 덕분에 그는 연맹장 직위를 3번씩이나 연임하여 9년 동안 거란의 부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추장들 사이에서 이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양떼나 몰고 다니던 사람들한테 성을 지어주고 농사를 가르쳐 배부르게 만들어 놓으니 이젠 그만두라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나으리 그 팔부대인들을 모조리 처치해버립시다. 부인, 저들이 거느린 군사가 얼만데 나 혼자 상대를 한단 말이오. 나으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팔부대인들에게 소금이 나는 염지를 구경시켜준다고 초대해서 거기서 해치우면 못할 것도 없지요. 다들 힘이 뛰어난 호위병들을 데리고 염지에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해치운단 말이오? 저에게 다 꾀가 있으니 나으리께서는 주변에다 날쌘 군사들을 미리 복병으로 숨겨두기나 하십시오.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소금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무슨 소금이냐? 진짜 세금자예요. 그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스몰골드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소금이라는 염지를 보여줄 테니까 와라. 그래, 염지에다 요새 말하자면 이제 크게 차려가지고 파티를 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미주라는 게 독한 그 독주.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 고기를 미리라는 게 아주 그 인류 가는 그 요리입니다. 미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족제고 이런 건데 아주 귀한 손님이 와야 하는 건데 그걸 참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8개 부족을 대표하는 군장들이 저마다 힘센 장정들을 호위병으로 거느리고 염지에서 베풀어진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경계하는 눈치였으나 둘러보니 야유라보기의 군사도 보이지 않고 해서 마음 놓고 취했겠죠.
아부일. 아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생 처음이요. 고맙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시지요. 내가 데리고 온 군사들도 시장할 텐데. 아유, 술과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없겠어? 걱정 마십시오. 모두들 잔뜩 먹고 마시고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자자자자, 주장도 한잔 들게. 잘들 먹고 마셨으면 이제 세상 하직할 준비나 하거라. 여봐라! 이놈들의 목을 모두 베어라! 팔개 부족 대표들을 모조리 처치한 야율보기야는 그 길로 파발을 보내 모든 부족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남쪽에서는 주전층이 양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다 했으렸다. 이제 내가 비로소 대거란국의 황제 자리에 오를 것이다. 제사를 지낼 터이니 나무를 쌓아서 하늘에 불을 올리도록 하라. 지금부터 나는 대거란국의 황제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때가 서기 916년이었습니다. 야유라 보기를 태조로 하는 요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거란의 황제로 즉위한 야유라 보기는 도읍을 임항이라는 곳에 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니 영역이 확대되어서 이제 발해와 국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야유라 보기의 최종적인 야망은 중원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중원이 혼란스러우니 우리 거란국의 강한 군대를 이끌고 밀고 들어간다면 능히 대업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폐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동쪽으로는 발해국이 있고 그 너머에는 고려국이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에는 돌궐과 당항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터에 이런 배후 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섣불리 중원을 도모하겠다고 나섰다가 변방의 세력이 협공을 해온다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배후 세력부터 쳐야겠구나. 내가 즉위하고 당장에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서쪽 정벌이요, 또 하나는 발해 정벌이다. 야유라 보기는 즉위한 즉시 이사, 즉 두 가지 당면 목표를 정했는데 첫째가 서정, 즉 서쪽 지방에 대한 정벌이요, 두 번째가 발해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연 교수는 본래 야유라 보기가 두 가지 당면 목표를 세웠을 때는 발해 정벌이 1순위였는데 부인 순률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발해는 전통이 있는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거란으로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서쪽의 유목 세력들은 그런 것을 따지는 종족이 아니니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 서부 정벌을 먼저 하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란의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돌궐을 쳐부수자! 야유라 보기는 황제로 즉위한 바로 그해 7월에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서방 저서 돌궐과 토혼, 당항, 소본을 차례로 공략합니다. 사타 제부에 있는 부족들을 쳐서 곧바로 평정하고 그 추장을 사로잡아 왔으며 15,600여 호를 포로로 잡고 갑옷과 병복 등 90만여 점과 각종 금은 보화 그리고 마소와 양을 셀 수 없이 노획하여 개선하였다. 자, 그렇다면 야유라 보기가 황제로 등극한 거란이
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정복 활동을 감행하고 있을 때 발해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 발해에 진기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왕마마, 거란국에서 손님이 찾아왔사옵니다. 아니, 무엇이라? 거란에서 사신이 왔단 말이냐? 사신이 온 것이 아니었고 거란 왕실의 한 귀족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발해 조정에 망명을 청하고 있사옵니다. 오호, 이런 일이 있나? 어서 들어오게 하라. 발해국 대왕마마, 소인은 거란국 왕실의 야율할저여옵니다. 그대가 무슨 연유로 우리 발해국으로 와서 망명을 청하는고? 야율아보기가 아직까지는 왕에 오르기 전에 다시 거란의 통수권을 장악하기 전입니다. 이 당시에 거란을 갖다가 이끌어갔던 인물은 흔덕동이라고 하는 칸이었습니다. 칸이라고 하는 거죠. 칸이 이제 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야율아보기의 어떤 형제들이 많은데 그 집안의 동생과 그 다음에 이 야율할저가 같이 공동으로 이 거란을 갖다가 국정을 운영해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율아보기, 이 야율할저와 같이 국정 운영했던 야율성노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아들한테 오히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위기감을 느껴갖고. 어쨌든 발해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거란의 압박을 받고 있던 터에 왕과의 권력 다툼에 밀린 야율할저가 제발로 귀순을 해왔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환대를 했겠죠. 어느 날 왕실에서 귀족들 간의 격구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그 야율할저도 참여했던 모양입니다. 가자! 이야! 아니, 저 사람이 말을 타고 어디를 가는 것이냐? 대왕마마, 거란에서 왔던 야율할저가 격구를 하던 중에 두 아들과 함께 말을 빼앗아 타고 도주하고 있사옵니다. 아니, 무엇이라? 쫓아가 붙잡오지 않고 못들하는 게냐? 요나라 사서인 요사에는 야율할저가 격구 대회 중에 자기 나라로 도망쳐 갔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그가 발해의 내정을 탐문하기 위해서 위장 귀순했던 첩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김유현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애당초 야율할저는 발해에 올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흉내를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솔이자, 그러니까 두 아들을 거느리고 발해에 이제 분금에 이제 그 도망을 갔다가 위위실명이라 거짓으로 눈어두운 채 했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말격구 대회 때 두 아들과 같이 양마를 빼앗아 가지고 분귀국이라 그 자기 나라로 도망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눈 어두운 행세하고 거기에 갔다면은 왜 갔겠냐 이거야. 뭔가 이제 이 탐재를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태조가 뭐 상당히 잘 봐주려 그래서 데려 나라까지 맡으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격구는 어떻게 했는지, 발해 귀족들이 격구를 하고 있는 도주했다는 뜻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에 첩처 발해의 내부 정보를 탐지해서 돌아갔다면 거란 입장에서 보면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일 텐데 어째서 요사 열전의 공신편이 아니라 반역 인물들이 얘기를 수록한 역신편에 수록되어 있는지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비록 거란이 서쪽의 여러 부족들을 정벌하는 모습을 보고 발해로서는 위기감을 느꼈겠지만 건국 초기에 두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발해 대인선 시기 초기에서는 발해와 거란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발해와 거란이 어떤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발해의 유명한 그 교통로 중에 하나가 거란도가 있습니다. 거란과의 사이에 교통을 하기 위해서 교통도가 있습니다.
이 교통로는 이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교통로를 설정할 수가 없죠. 어떤 교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거란도와 연결해서 본다면은 발해 초기에서는 거란과의 관계가 그다지 이렇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발해의 거란 왕실의 어떤 내분을 피해서 야율 할자가 피신와 올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 발해가 거란의 침공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란국지 태조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거란의 태조가 처음에 일어나 팔부를 병탄하고 계속해서 군사로서 해국을 병탄하자 발해의 대인선은 이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은밀히 신라 제국과 더불어 서로 돕기를 약속하였다. 거란의 태조가 이것을 알고 의논을 모았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후에 태조가 사냥을 나가 열흘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황룡이 태조의 천막 위에 나타나자 화살 3발을 연이어 쏘아 맞추니 황룡이 태조 앞에 떨어졌다. 내가 발해국을 치려고 여러 이론을 모아보아도 정할 수 없으나 황룡이 내 앞에 보여 내가 이것을 죽일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발해를 쳐서 이길 좋은 징조다라고 하였다. 황룡 운운하는 얘기야 설화투의 표현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발해가 신라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청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록대로 해석하자면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이 거란의 팽창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밀히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라 제국의 제는 모두 제자이기 때문에 신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라 이외에도 중원의 양나라, 즉 후량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 신라가 군사적으로 발해를 도울 처지였을까요? 물론 당시 발해로서는 실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는 있겠죠. 그 일환으로 이제 한반도 남쪽, 동쪽, 북남쪽 구석에 있던 이제 후삼국 시대의 신라에까지 손을 뻗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간단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막말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그 신라 위쪽에는 태봉, 고려로 이어지는 세력이 있었고 신라가 만약 도와줄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려를 거쳐서 또 다시 그 현재의 요동반들 때까지 행군을 하려면 무려 3,000리에서 4,000리, 바닷길로 가더라도 한 2,000리를 행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이 세잔해져 가고 있던 신라로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의료적인 노력이었을 뿐이었다. 설령 신라가 발해를 돕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다른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915년 10월과 925년 11월에 거란의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발해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란과 관계를 맺은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해와 태봉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태봉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915년 10월 그리고 918년 2월과 3월에 거란의 사신을 파견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거란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18년에 왕건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이러한 정책은 얼마 동안 계속됩니다. 어쨌든 발해가 저 동쪽 구석에 있는 쇠약해진 신라에게도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발해의 사정이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해가 거란에 패한 것은 군사교통의 요충지인 요동 지역을 선점당한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 요양 지방은 어찌 되었느냐? 원래 그 땅은 발해가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우리 거란이 그곳을 격파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발해 주민들을 상경도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빈 채로 남아 있사옵니다. 그처럼 중요한 땅을 비워두어서야 되겠느냐? 낡은 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다음에 한인과 발해인 포로들을 그것으로 이주시키도록 하여라.
앞으로 그것을 동평군으로 삼아서 방어기지로 활용할 것이니라. 예, 군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원래 이 요동 지역은 8세기 중엽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서 당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그 틈을 타서 발해 3대 문왕이 그 지역을 확보하여 발해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란이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세력을 뻗친 것입니다. 그러자 발해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뭐라고 하였느냐? 거란이 요양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발해 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동평군을 설치했다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안 되겠다. 요양을 내주면 놈들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아니더냐.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출동해서 거란군을 격파하라! 서기 924년 5월 발해는 지금의 요녕성 신민현에 해당하는 당시 요주를 공격하여 요주 자사 장수씨를 살해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발해 사람들을 대거 빼앗아 돌아옵니다. 그러자 거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발해가 요주 자사를 죽이고 거민들을 탈취해갔다고 하였느냐?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거란 군사들은 요주로 진격하라! 그러나 거란은 요동을 공격했으나 별 소득 없이 철군한 것으로 자칫 통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924년 5월에서 7월 사이에서 벌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924년 5월에 거란의 통치권이 형성됐던 요주, 지금 현재 요녕성 신민현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지방을 공격해서 발해가 그 당시 요주, 다시 말해 이 지방을 요 나라에서 지방 행정구역인 요주로 만들고 성을 갖다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방관인 자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당시 자사가 요 나라의 장수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발해는 바로 이 요주를 공격해서 장수실을 죽이고 거기에 억류되어 있던 발해민을 구해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부터 한 2달 뒤에 거란이 발해를 공격하는데 큰 소득이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이때 발해는 스스로 거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한편으로 여진 등을 부추겨서 협공을 하도록 하였고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는 그때 서방 정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서방 원정을 숨기기 위한 양동 작전으로 요양 지역에 군사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전면전의 전초전격으로 왜 유독 그 지역을 확보하려고 신경전을 벌였을까요? 그때 그 요동 지역, 거기에 누가 살아나보면은 발해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들이 거기 살았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면은 발해에서 그 조공도라 그래가지고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등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 되는 겁니다. 그 길목이 되는데 그거는 뭐 교섭도 교섭이지만 외교적인 교섭도 교섭이지만 교역을 해요. 거기에 이제 교역을 함으로써 이익이 남거든요. 우선 그런 중요한 거점 지역이고 하나는 그 지역이 물산이 풍부합니다. 어쨌든 이후로도 그 지역은 완전히 거란에 넘어간 것은 아닌 상태였는데 문제는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가 서방 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925년 12월) 거란 태신들이 신성한 산이라고 여기는 목엽산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발해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개전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방 정벌을 성공리에 마쳤으니 2가지 일 중에 나머지 1가지를 실천할 때가 되었느니라. 발해는 대대로 원수지간인데도 아직 서력을 못했으니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요사본기에는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가 발해 정벌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건국 초기부터 원수지간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당서는 발해의 주요 대외 교통로로 거란도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가거란국지라는 사서에는 발해와 거란은 순치, 즉 이와 잇몸의 관계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야율우지라는 사람이 거란의 발해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율우지가 표를 올려 말하기를 거란 대조께세가 이심해진 틈을 타서 군사를 움직이니. 발해가 이심하였다. 나눌 이투 심자의 이심이라면 발해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나 발해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해에 심각한 내분이 있었다는 증거로 발해 사람들이 고려 망명 사건을 들기도 합니다. 발해가 멸망한 것은 926년인데 그 이전인 925년 9월 6일과 10일 그리고 12월 29일에 세 망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망명 인물들의 직책 역시 문무고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조 8년 가을 9월에 발해 장군 신덕 등 500인이 내투하였다. 이어서 발해의 예부경 대화조, 사정 대원균, 공부경 대봉모, 좌우위 장군 대심리 등이 민 100호를 거느리고 내투하였다. 이렇듯 문무고관들이 발해 멸망 훨씬 이전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줄줄이 고려로 망명했으니 발해 조정 내부에 심각한 내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은국 연구위원은 고려사의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고려사에 의문이 있습니다. 925년쯤에 이게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발해 멸망은 926년입니다. 925년 9월 달에 실린 그 발해 문무고관의 관리 그 네트 기사에서 보면 그 말미에 뭐냐면 발해 마지막 왕 대인선이 항복을 구한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들이 잇따라서 고려에 내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이 유민들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고려사 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926년 정월이 발해가 망했는데 925년 9월에 했느냐? 이 대목은 나중에 고려사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질 때 고려사 찬자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발해 멸망 후에 수많은 발해 유민들이 끊임없이 고려로 내려오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그 유민들의 기사를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냐를 두고 고심하다가 909년에 거란이 발해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해 유민들이 내투 기사를 정리해서 넣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 그런 견해입니다. 실제로는 멸망 이후에 고려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자, 발해의 부여성을 공격할 것이다. 가자! 발해에 대한 거란의 전면 공격이 시작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진웅, 김대중, 이광수, 곽윤상, 최창석, 서지연, 안영아, 이지환, 박영재, 차진욱, 방우호, 심승한, 최하나. 음악 박복규, 효과 강성범, 장찬희, 김성필,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2편 기울어가는 해동성국. 이상락 극본, 김연갑 진행, 이미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